만약 중국이 내부의 경론 때문에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한반도의 역사를 다 돌이켜봤을 때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광개토대왕을 정복대왕으로 부르잖아요. 광개토대왕이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시 중국이 한 50개 나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시진핑 군권 장악 1등 공신 쉬치량의 급사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쉬치량 이분이 2일 날 돌아가셨죠. 이분을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시진핑이 군권 장악을 하는데 도움을 줬던 1등 공신이라는 겁니다. 즉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되고 나서 이 군권을 장악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그럴 때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쉬치량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만큼 시진핑이 군사적으로 가장 믿고 아끼는 사람이었고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군부에 대한 숙청이 매우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쉬치량은. 그런데 이분이 달리던 도중에 죽었어요. 러닝을 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75세 나이에 죽었는데 물론 75이라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러닝을 했다는 것 자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연 사망을 하면서 물론 심근경색이라는 게 뭐 돌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병이긴 하나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에 나돌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지난 2년 동안 몇 명의 장군들을 죽인 줄 아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약 20명의 장군들을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러면서 이 중국 군부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진핑 주석의 군권 장악을 도와주고 있는 쉬치량이 돌연사했다라는 것은 많은 어떤 상상가들의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진핑의 군권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중국 군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군의 모든 권한을 통솔을 하죠. 물론 최고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바로 밑에서 군에 관련된 모든 어떤 지휘 체계를 지휘하는 사람은 국방장관입니다.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 밑에 안보실이 있고 그리고 국방장관이 있는 구조죠. 하지만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중국인민 해방군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안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중앙군사위원회는 7인 체제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6명의 위원들이 있는 것이죠. 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중국 군 관련된 모든 결정들을 다 내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집권당이 지금 민주당이죠. 그럼 민주당 안에 국방위원회가 있으면 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상 군 통수권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르죠. 그런데 이 7명이어야 할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남은 3명은 어디 갔느냐? 다 숙청당했습니다. 심지어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조차도 지금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허웨이동. 이 허웨이동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숙청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장이었어요. 상장. 우리나라에는 상장이라는 계급이 없죠.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장 지급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군 서열인데 그런 허웨이동까지도 사실상 숙청을 당하면서 중국 군의 기강이 굉장히 바짝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약 20명의 장군들이 숙청이 됐고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 2년 사이에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도 숙청당했어요. 그러니까 국방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정부패 혐의로 숙청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부패 혐의가 왜 그러냐면 한때 중국군이 독자적으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줍니다. 이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런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중국군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산업체로 발전을 하는데 군수업체로 발전을 하는데 이게 돈이 도는 곳이다 보니까 결국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중국군에 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군 지휘관들한테 조금 뇌물을 주고 납품이 용이하게끔 만들어지고 이런 부패 구조가 매우 만연하게 중국군에 깔리면서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고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중국 군의 어떤 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있는 와중에 내부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지나치게 중국 군의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전혀 싸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 군 수뇌부들이 숙청당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군은 이 대규모 숙청을 받아들이고만 있을 거냐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결국 지금 중국군에서 자기 직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어떤 장군들 입장에서도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목에 칼날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시진핑 주석이 매우 위험한 상태다,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지나치게 패면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부정부패라는 것이 그러면 중국 군에만 있는 문제냐? 중국 공산당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부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부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지만 견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감시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런 감시 체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부패 덩어리인데, 군 입장에서는 왜 우리 부패만 가지고 저렇게 못 살게 구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중국 내부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이게 시진핑 주석의 힘이 막강할 때에는 그런 반발들을 어느 정도는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앓고 있어요. 이게 개인 신상에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시진핑 주석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췌장암을 앓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확인되진 않았지만 췌장암 관련된 루머도 있었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거든요.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반도체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중국이 전기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게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전기차들 정조준해가지고 또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지금 미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에서도 중국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있고, 따라서 중국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사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카리스마가 있고 권력이 유지가 될 때에는 관리를 잘할 때, 즉 어느 정도 업적을 만들어낼 때 그 권력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실기만 하고 있을 때는 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무모한 대만 전쟁을 벌리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시진핑 주석이 지금 연임을 연달아 하면서 지금 네 번째 연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는 적당히 해먹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 내부 분열 또는 쿠데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쿠데타 가능성을 사실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수의 장성들의 별을 떼고 있어요. 이게 숙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군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어떤 반부패 기강을 잡는 행위를 옹호해 주던 이런 사람들, 쥐치량 같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호사가들의 이 상상을 자극하고 있다니까요. 쥐치량이 제거가 되면은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군에 대한 장악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슈치량이 꽤 오랫동안 군에 몸을 담으면서 시진핑 주석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개혁의 동력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반대 세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진핑의 권력 약화가 한국 등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뚜렷한 후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후계자가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후계자의 존재에 대해서 미약하게나마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불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차후를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죠. 하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은 후계자가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이 사라졌을 때, 즉 절대 권력이 사라졌을 때 과연 중국 내부가 온전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골목대장 한 명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평정을 했었는데 이거 골목대장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면 고만고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권력 투쟁이 정말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다 왕자를 노리기 위해서 이전 투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이 어떤 그 내전의 경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높아요. 결국 이 모든 건 다 시진핑 탓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만약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면은 이게 우리한테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특히나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중국이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북송해버리면서 이 북한의 내부 체제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왔고, 좀 북한이 최근은 좀 다르지만 과거 한 20년, 30년의 역사를 보면은 북한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결국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은 중국이거든요. 내부적 경제적으로나 뭐 식량이라든가 뭐 안보적으로도 중국이 다량의 도움을 줬었는데, 그런 중국이 내부의 문제 때문에 한반도의 문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은 탈북민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이 북중 국경이 헐거워지게 되면은 탈북민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북한 정권이 약화됩니다. 우리가 늘어나는 탈북민들을 다 수용을 하고 이것을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는다면은 북한 체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중국 큰형님이 흔들리면은 아래에 있는 그 똘마니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 중국이 내부의 어떤 그 경론 때문에 다중질환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시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그렇게 위험해지면 전쟁의 가능성이 없겠느냐? 저는 전쟁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보통 우리가 한반도의 역사를 한 5천 년의 역사를 다 돌이켜봤을 때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중국이 사업분열했을 때예요.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중국이 하나로 통일됐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광개토대왕을 정복대왕으로 부르잖아요. 광개토대왕이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시 중국이 한 50개 나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당나라 때 우리가 고구려가 무너졌는데 당이 중국을 통일하고 우리를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나라 때부터 완전히 굴종적인 사대의 문화로 들어갔는데 명나라가 통일되었을 때 또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도 우리는 침략을 받았었고 중국이 하나로 뭉쳤을 때 우리는 늘 침략을 받았고요. 중국이 분열됐을 때 우리는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게 아마 또다시 반복이 될 거예요. 중국이 내분으로 인해 분열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까요? 중국에서 내분이 일어난다면 보통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을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중국은 항상 남북으로 나눠서 싸웁니다. 장강을 중심으로, 장강과 황하를 중심으로 장강 이남과 장강 이북이 항상 싸우거든요. 남북조 시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동서로 나눠서 싸우는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남북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중국 공산당도 결국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왔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내의 세력이 있습니다. 일명 상하이방이라고 불리죠.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어떤 최고위급 자제들로 이루어진 또 그 한 세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른바 태자당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게 중국 공산당 내의 대표적인 정치 권위 조직들이거든요. 이 태자당은 태자당 출신이 바로 후진타오 총리입니다. 후진타오 주석, 시진핑 주석 이전 주석이죠. 중국은 항상 이렇게 두 세력이 한 번씩 엇바꿔 가면서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한 번 상하이방이 했으면 그 다음 번은 공청단이나 태자당 출신이 합니다. 공청단도 중국 공산당 내에 있는 정치 세력이거든요. 이 공청단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본인들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라지게 되면 다음번에 주석을 해야 되는 사람은 태자당 출신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 그것을 납득할 것이냐? 납득을 안 할 겁니다. 결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과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나눠져서 싸우게 될 겁니다.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에는 난징도 들어가 있고요. 항저우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굵직굵직한 중국의 대도시들의 해당 도시에도 서기들이 있거든요. 상하이 서기 출신이에요. 시진핑이 상하이 중국 공산당 우리말로 따지면 뭐랄까요? 부산시장 출신인 거예요. 부산시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중국의 대도시들을 관장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은 북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또 베이징 주변에는 또 베이징을 중심으로 뭉치는 도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이징, 심양, 천진, 대련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치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남과 북의 대결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과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력이 있다면 군부가 있겠죠. 중국 군부가 어디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혹은 중국 군부가 독자 세력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겁니다. 독자 세력을 하기에는 시진핑이 너무나 많이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권자들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던 실권자들이 모두 숙청당했기 때문에 중국 군부가 앞으로 그 예전에 그 막강한 위용을 되찾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20명 정도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되면은요 90점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지금.